고대부터 통일신라 시기 고려 건국 이전까지를 고대국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의 삶이 많이 달라지죠? 그게 언어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딱 중세국어, 이 시기가 중세국어가 되는 거고, 이 훈민정음 창제가 1433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15세기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전기 중세국어, 후기 중세국어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다룰 내용이 이 중세국어에 한정된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세국어랑 우리는 현대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중간 과도기에 놓이게 되는 이 근대국어 내용이 살짝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굉장히 오래전에 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다. 무엇보다 이때 국어에 대해서 좀 알면 고전시가 해석이나 이런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런 차원도 있으니 한번 잘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1433년에 우리말, 우리의 글자가 나오게 됐어요. 그게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자 그대로의 의미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고,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자 이름 얘기하기도 하고, 1443년에 이걸 반포하고요. 3년 뒤에 이 글자는 어떻게 쓰면 됩니다 라고 해설서인 해례본을 냈어요. 이 해례본의 이름도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글자 이름이면서 책 이름인 게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표기 방법부터 해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 이어적기 연철이 있어요.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연음한다라고 하는 거고,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깊은의 경우에 소리 나는 그대로 앞에 있는 받침 소리들이 전부 다 뒤에 있는 초성 자리로 옮겨왔죠. 이런 거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하고, 중세국어에서는 이 이어적기 연철 방식을 좀 주로 많이 채택을 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세국어는 그러니까 국어가 처음 딱 나왔을 때 사용된 것들이고, 우리는 그때 당시를 직접 가볼 수 없으니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헌 자료들을 통틀어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적기가 있는 것도 있고 끊어적기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비중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이어적기를 많이 썼던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국어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끊어적기 분철이라고 하는 표기 방법이고요. 이 표기 방법 같은 경우는 앞 음절의 형태소를 밝혀 적는 방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건 이 기푼, 똑같은 기푼인데요. 소리나는 그대로 적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용언의 어감과 어미를 구분해 적어주고, 얘는 명사와 조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주면 훨씬 뜻을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도 형태소를 밝혀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소를 밝혀 적는 방식을 끊어적기, 한자로 하면 분철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표기법이고, 이렇게 표기하는 어떤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얘를 갖다가 음소적 원리, 얘는 형태음소적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표음주의, 얘는 표의주의를 따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세국어에 주로 썼고 현대국어에는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옮겨오는 그 중간 시기, 근대국어 시기, 또 다른 말로는 과도기적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주로 쓰였던 표기 방법이 바로 거듭적기, 중철입니다. 그래서 중철은 뭐냐면 이어적기, 끊어적기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받침에 있는 소리들을 그 다음에 오는 초성에 또 적어주는 거. 그 두 번 적는 거. 이걸 중철,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 바로 띄어쓰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띄어쓰기는 근대 말, 현대에 와서야 자리 잡게 됐기 때문에 중세국어 당시에는 없었다.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연습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라진 음은,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대국어에 없는 음운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여린이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자음 기본자들의 종류, 자음 기본자는 우리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목구멍을 본떠서 만든 소리가 이응이었어요. 이 이응에다가 획을 하나 더하면 가획자가 되는 거고, 가획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세기가 강해지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역, 기본자에 가역해서 키읔을 만들면 소리가 세기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린 히읗은 이응에다가 가획을 한 거고 여기에 획을 하나 더 가획해서 만든 게 이 우리가 아는 히읗이 돼요. 어쨌든 여린 히읗이 되는 거고 얘는 훈민정음 창제될 때 이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그 15세기에 바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쓰이고 사라졌고 그 얼마 안 쓰인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이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자어의 초성 자리에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성 자리에 쓰이는 거.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다음 고유어,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붙어서 뒤 글자의 초성을 된소리로 만든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읽으면 돌아오실 째, 니르고저 홀, 빼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오는 지읒과 비읍이 쌍지읒, 쌍비읍이 되죠. 이렇게 된소리를 만든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반치음과 순경음 비읍 이게 좀 중요해요. 얘네 둘이 이제 양상이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중세국어 당시에 쓰일 때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오는 경우에는 시옷 얘는 그냥 비읍으로 쓰였어요. 그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선 그 형태가 그대로 보존이 됐다. 그래서 여기 얘를 보게 되면 얘의 경우에는 졌다. 얘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아래가 반치음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고가 붙으니까 시옷으로 적게 되고 그냥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가 붙으니까 반치음 형태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 순경음 비읍도 마찬가지로 얘 원래는 이렇게 아래에 이응이 있는 건데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붙으니까 비읍 그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가 붙으니까 이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게 된다. 중세국어 당시에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대국어에서는 안 쓰이니까 어떻게 소멸이 됐냐 그 과정 간단하게 보면 반치음은 16세기 중엽, 순경음 비음은 15세기 중엽. 얘가 좀 더 일찍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얘 먼저 봐보면 15세기 중엽이니까 말 그대로 훈민정음 창제되고 얼마 안 돼서죠. 딱 그 시기에 모음 아, 어 앞에서는 오, 우가 되거나 아래아, 으 앞에서는 오, 우가 되거나 어쨌든 오, 우로 소멸이 됐어요. 오우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소멸되거나. 그래서 지금 이 쉬, 이 같은 경우에는 순경음 비읍이 아예 사라졌죠. 완전 소멸한 거고 얘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서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글자를 보게 되면 이 순경읍 비읍과 으가 만나서 우로 바뀌었다. 왜 언제 어가 되고 언제 우가 되냐는 뒤에 가서 배우겠죠. 모음 조화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성모음,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모아 써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셔, 울 할 때 셔가 여라서 얘는 음성모음이라서 오는 양성모음, 우는 음성모음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음성모음인 얘도 음성모음, 얘도 음성모음 이렇게 맞춰준 거다. 뒤에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었고요. 이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중엽, 그러니까 조금 더 뒤죠. 아예 소멸이 되거나 이것처럼 현대국어에서 아우라고 하는 게 중세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였다. 근데 이 반치음이 이제 소멸이 된 거다. 그 다음에 시옷이나 지읒으로 바뀌는 예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방언에 따라 반치음이 시옷에 합류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여우, 우리 동물 알죠? 근데 막 되게 여우 짓한다 이렇다고 해서 되게 막 여시 같다 이런 말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여시는 진짜 막 그런 되게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지방 사투리예요. 사투리로 여우를 여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왜 어딘 여우고 어디는 여시냐? 이게 바로 이제 중세국어와 당시에 이 시옷이 반치음이었는데 요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반치음이 소멸이 되니까 시옷으로 남게 된 예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니응. 얘는 잘 보면 그냥 이응이 아니고 이응에다 이렇게 위에 꼭지가 있어요. 이거 옛니응이라고 하고 이 옛니응은 이건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원래 초성이랑 종성 자리에 둘 다 소리도 낼 수 있었고 썼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가가 없죠. 쓰이긴 하지만 음가가 없죠. 그래서 이 옛니응은 오늘날에는 발음 표기 다 사라졌고 종성 자리에서 소리만 남아 있는데 그게 오늘날의 이응의 형태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은 잘 보면은 다 위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옛니응들인데
이게 현대국어로 오면서 초성에서는 아예 표기 소리 다 사라졌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초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종성에 있는 이응은 소리값이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보면 가느다란 물방 울 해서 이응이 종성에 소리 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응은 중세국어 당시에 옛이응이었다. 오늘날에는 소리만 남아있고 표기 자체가 옛이응에서 그냥 이응으로 바뀐 거다. 요거. 그 다음에 아레아. 이건 매우 중요.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아레아는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소실이 됐어요. 첫 번째로는 16세기. 이 시기도 다 기억해 두세요. 16세기에 1단계 소실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둘째 음절 이하에서 아레아가 으로 변했다. 음절이라고 하는 건 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글자 그 뒤부터 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 18세기 2단계 소실이 일어나서 첫 음절에서 아레아가 아로 바뀌었다. 첫 번째 글자에서 아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건 어두의 자음이 2개 이상 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두가 말머리니까 초성, 중성, 종성할 때 그다음에 군이 무리 군자예요. 그래서 초성의 무리, 자음의 무리가 초성에 왔다.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의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처럼 초성자리 이렇게 2개 내지 3개까지도 옵니다. 근데 이런 어두자음군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게 하병병서랑 각자병서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과 앞쪽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병서라고 하는 거 은찬이 기억을 할까요? 병서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걸까요? 가로로 이어 쓰는 걸까요? 아니지.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걸까요? 세로로 이어 쓰는 걸까요? 그쵸. 나란히 가로로 쓰는 거예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면 각자병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어두자음군에 속하는 건 이것만이에요. 선생님 초성자리 얘네도 올 수 있잖아요. 얘네도 2개가 오면은 어두자음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의 중요한 건 표기라기보다는 소리가 2개 이상 와야 돼요. 얘네는 끄, 스라고 소리값이 하나인 거고 물론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얘를 초성에 안 쓰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많은 그 중세국어를 연구한 학자들 여러분들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이거 발음을 약간 재현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진짜 약간 뿌스, 약간 르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땐 2가지의 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합용병서는 어두자음군, 각자병서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합용병서인데 합용병서 곧 어두자음군이 아니라 이렇게 어두자음군이 아닌 합용병서들도 있네요. 이건 뭐냐면 합용병서도 이제 3개의 개로 나뉘어요. 비읍개와 시옷개와 그다음 비읍 시옷개 이렇게 나뉘게 되고 이 내용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시옷개에 해당하는 거를 일부 학자들이 얘는 된 소리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즉 하나의 소리만 나타낸 거라서 얘는 어두자음군이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자들마다 다르니까 명확하게 결판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학교 시험에서도 다룰 가능성은 매우 적긴 합니다. 이런 내용 자체는 이 합용병서가 어두자음군이냐 이런 거까지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각자병서는 어두자음군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각자병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다 선생님이 기억해서 기억에는 어두자음군이 있다 이러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팔종성법입니다.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종성의 소리 날 수 있는 게 몇 개일까요? 7개. 뭐가 있죠? 그렇지.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의 소리가 있는데요. 중세국어 당시엔 더 많았어요. 8개. 근데 중요한 게 시옷이 들어가고 이응이 그냥 이응이 아니라 옛이응이었다. 요거 2개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종성에서 이렇게 8개의 소리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입, 피읍 받침으로 쓸 수 있지만 소리는 얘네 중에 하나로 나야 돼서 비읍이 받친 소리가 나잖아요.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피읍이 없죠. 피읍이 없죠가 아니라 표기하는 것도 소리 나는 그대로만 적어야 됐기 때문에 표기와 발음이 일치해야 했어요. 그래서 발음만 나는 그대로를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비읍은 중세국어 당시에서도 소리 낼 수 있는 8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대국어 파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대국어에
우리가 7개의 자음만 받치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저 중세국어 8종성법 이후에 근대국어에선 7종성법,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종성법을 사용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저 종성법은 소리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와 표기를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종성에서 낼 수 있는 소리, 즉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거죠. 근데 종성의 표기를 보면 현대국어에서는 표기는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꺽쇠 안에 있는 이런 대표음들로만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세국어, 근대국어도 소리와 표기가 달랐는데 중세국어는 이 둘이 같았고 근대국어는 약간 다른 게 보니까 지금 소리에는 디귿이 들어가 있는데 표기에는 시옷이 들어가 있다. 요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디귿과 시옷 요 차이가 있는가? 요걸 이제 위에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중세국어에서는 표기가 벗이라고 되는 디귿 받침 되는 게 벗우 친구를 의미한데요. 발음도 똑같이 디귿 받침이죠. 아까 8개 8종성법에 8개 중에 하나의 디귿이 있었으니까 소리나는 그대로 적어줬어요. 근데 근대국어에 와서는 발음이 디귿으로 나는 게 시옷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않고, 왜냐하면 구분이 된다면 여 안에 디귿과 시옷이 들어가야겠죠. 소리 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7종성법이니까. 하지만 디귿밖에 없는 걸로 보아 디귿과 시옷이 더 이상 구분되지 않고 모두 다 디귿으로 소리가 나겠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7종성법, 8종성법 이런 거 다 소리와 관련된 거다. 소리 낼 수 있는 게 디귿이었고 다만 표기는 다 시옷으로 통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면 근대국어 당시에 디귿은 소리 낼 수 있었는데 표기에는 디귿이었고 시옷만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현대국에 와서는 이 소리는 그대로 이어지되 표기는 다 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22쪽 보면 됩니다. 모음 조화 파트 볼게요. 모음 조화가 이제 앞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 음성모음끼리 모아 쓰는 걸 모음 조화라고 하고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여러분들이 각각 있겠죠? 양성모음은 경쾌하고 밝은 그런 느낌을 주는 아, 오 이런 애들. 근데 중세국어의 특별한 건 이 아래아가 양성모음이에요. 그래서 얘랑 1대1로 다 대응들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음성모음은 으, 아에 대응되는 건 오에 대응되는 건 우.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나는, 너는 있잖아요. 현대국어에서는 둘 다 는이죠. 너는, 나는 이런 식으로 다 는으로 쓰이잖아요. 이때 이 는이 이제 보조사, 은는 할 때 그 보조사가 되는 건데 중세국어에서는 앞에 있는 애의 모음이 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애도 모음을 달리 써줬어요. 이게 모음끼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너는 할 때는 어가 음성 모음이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음성 모음에 해당되는 을을 써준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아가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붙는 이 는 부분을 현대국어는 이렇게 쓰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양성 모음인 아래아로 맞춰 써준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쓰나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뭐 B급에서 나와 있거나 하면 양성 모음일 땐 이걸 쓰고 음성 모음일 땐 이걸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마찬가지. 연결음이 아, 어나 이것도 에. 얘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때 요 아래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양성 모음인 거고요. 얘는 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음성 모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좀 체크해 주세요. 이는 중성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음 조화를 맞춰 쓴다라고 하면 중성 모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둘 다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부터도 되고 여기부터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근대국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아까 앞에 아래아의 그 소멸 과정 살펴봤죠? 1단계는 16세기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아래아가 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2단계는 18세기에 첫 음절에서 아래아가 아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에 따라서 중세국어에선 이렇게 썼던 게 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모음조화가 깨지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음운 변동이에요. 우리가 1학기 때 음운 변동 다양한 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중세국어 당시에는 없었고 근대국어 와서야 생겨난 것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원순 모음하고, 원순 모음, 원은 동그라미, 순은 입술순, 그러니까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는 모음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 원순 모음에는 오, 우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입술 소리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 뒤에 으가 붙는데 이때 이 으가 현대국어에 와서는 다 우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원순모음화라고 하는 현상이고, 즉 이거는 중세국어 당시 없었으니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런 문헌들, 중세국어 문헌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물, 불, 뿔, 풀 이렇게 원순모음화가 적용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개음화, 요거 우리 많이 했던 거죠. 디귿티읕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얘도 중세국어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펴디, 편하 이렇게 돼 있었고, 우리가 이거 읽을 때는 다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펴지, 천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두은, 소리 중에서 두 머리에 오는, 초성에 오는 거와 관련된 법칙이에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우리 국어는 리을이 첫머리에 오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여러분들 그 사랑의 불시착 들어봤어요? 거기 남자 주인공 역할 이름 뭔지. 리정혁이라고 나오냐? 거의 한빈이 맡은 역할이 이건데, 이 사람이 남한으로 와서는 이정혁이 돼요. 북한에서 리를 그냥 그대로 쓰면 남한에서는 이가 되는 게, 이 두음 법칙을 북한에선 적용하지 않고요. 남한에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에 오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끝말잇기 할 때만 생각을 해봐도 맞아, 오리도 있고 수리나 오리가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뭐 리역할 하든 리본을 하든 하긴 하지만 리역하나 리본도 결국에는 다 우리말이 아니죠. 다 외국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말에서는 리을이 오는 걸 굉장히 꺼려해서 얘가 이로 바뀌거나 또는 니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더는 니은이 이나 반모음이 앞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오게 되면 얘네들이 어두에 온 걸 피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니 하면 그 뒷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로 시작하는 말을 찾게 되잖아요. 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세국어에서는 두음 법칙 적용을 안 해서 리을과 니은을 어두에서 마음껏 썼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읽을 때 그냥 다 이응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세국어 문헌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요 아래 예시에 있는 것처럼 글자의 왼쪽에 점이 찍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점을 갖다가 방점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점을 왜 찍을까?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딱히 뭔가 이 말의 높낮이를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의문문이나 평서문이냐에 따라서 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건 좀 있지만, 근데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한자여도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다 중국어로 해가지고 그거 맨 처음일 때 그걸 배워요. 1성, 2성, 3성, 4성 막 마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세국어에도 우리말에는 그런 높낮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중세국어 뭐 방점이라던가 높낮이 찾아보면 실제로 물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읽은 거겠지만 오늘날에 하는 말이랑 되게 억양이 달라요. 되게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 경상도 방언이라던가 이런 건 들었을 때 되게 억양이 딱 귀에 꽂히잖아요. 그냥 단어가 안 다르다고 해도 막 블루베리 스무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런 중세국어에 꽤 남아 있어서 그런 어휘들도 굉장히 좀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런 높낮이도 생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높낮이를 표현하는 점을 방점이라고 하고, 그 높낮이가 평성, 상성, 거성, 입성 4개의 성이었기 때문에 사성, 다른 말로는 사성점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각각 한번 살펴보면 평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 소리라는 거죠. 낮은 소리를 나타내고 점을 표시하지 않아요. 뭐 무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래서 2개의 점을 찍으면 상성이다. 그리고 현대국어에 와서는 이제 이런 성조가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남아있진 않는데, 다는 장음, 뭐 달리는 말은 짧은 말이고 사람이 하는 말은 긴 말이고 내리는 눈은 뭐 긴 눈이고 사람 눈은 짧은 눈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단어들의 길이가 과거에는 그 길다라고 했던 단어들 과거에는 아마 이렇게 2개의 점을 왼쪽에 찍어서 표시한 상성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좀 많다.
그다음 거성은 높은 소리. 얘는 점 하나를 찍는 거고요. 얘가 좀 중요해요. 입성이라고 하는 건데 입성은 소리 높낮이와 관계없이 끝을 빨리 닫는 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약간 추가적인 설명을 살짝 해주자면 우리 국어에서 자음 체계 할 때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 파열음이 왜 파열음이었는지 혹시 조금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그치, 다쳤다가 팍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라서 파열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 그, 드, 프, 뭐 이런 소리들이 소리의 흐름,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고 치면 좋은 기간의 일정 부분에서 이렇게 막혔다가 터지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파열음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소리들을 다 이렇게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역, 디귿, 파열음의 종류에 해당되는 기역, 디귿, 비읍 얘네들의 짝꿍이 되는 이런 소리들 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파열해서 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다음 뒤에 이어지는 단어를 빠르게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받침에 오는 애들은 얘네들을 다 파열까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냥 막기만 하고 소리 내고 그 다음 소리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을 닫는다라고 하는 건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오신 말에 방점을 붙인다라고. 그래서 이 입성의 경우에는 0에서 2점까지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소리들에 따라서 내가 높게 내거나 낮게 내거나 이런 것들은 자유자재로 조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얘는 지금 15세기 문헌이고 얘는 18세기 문헌인데 방점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다. 볼게요. 현대국어의 주격조사엔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은는이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이 가는 주격조사가 맞는데 은는은 보조사예요. 보조사가 주격조사 기능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밥을 먹는다. 이런 문장을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도 의미 달라지지 않죠. 근데 이때 가는 주격조사고요. 이때 는은 보조사예요. 보조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얘가 얘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지 얘 자체가 주격조사는 아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는 이가와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깨서 어떤 기관 단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에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이만 있었어요. 이 가라고 하는 건 근대국어 와서야 생겨났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이가 기본이었는데 지금 보면 3개로 나뉘죠.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고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람이 이때 중세국어에서는 아래아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얘는 지금 자음으로 끝났죠? 이 뒤에 주격조사가 오려고 하면 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받침에 있는 미음이 다음으로 쭉 연음이 되는 왜냐하면 중세국어 당시는 이어적기 연철이 원칙이었으니까 이렇게 적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모음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모음 중에서도 이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게 되면은 자 2로 끝났는데 그 뒤 2를 또 적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안 적었어요. 안 적은 걸 갖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땡 이게 영형태라고 하는 거고 이 영형태에서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여기도 해석에도 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얘는 형태가 없다 뿐이지 주격조사가 안 쓰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뭐 기억에는 주격조사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쓱 보면 안 보이니까 안 썼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형태가 없는 것일 뿐이지 쓰이긴 다 쓰였다. 이걸 좀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영형태에서는. 그 다음에 모음이 이나 반모음이로 안 끝나는 모음이 있겠죠? 그 뒤에는 그냥 이가 붙었다. 왜냐하면 이 뒤에는 왜냐하면 여기에 앞에 이응이 붙었던 건 연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받침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가 붙었어요. 그래서 부처 이건 국외음화 적용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현대국어에서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에 부처가라고 지금 주격조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로 표현해 준 거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도 공자를 얘기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가 붙어 있다.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를 볼 거예요. 목적격 조사는 현대국어에 어떤 게 있죠? 그치, 을과 르이 있죠. 앞에 자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건데 중세국어도 마찬가지로 을을이 있었어요. 선생님 왜 4개인가요? 잘 보면 아래아로 쓰인 것들 있죠. 이게 왜 있겠어요? 모음 조화를 고려했기 때문에. 현대국어에서는 아래아가 사라졌으니까 얘네가 사라졌으니까 을을만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말을 보니까 말씀, 아래아가 왔네요. 양성모음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을도 양성모음인 아래아로 적어주고 님금, 은은 음성모음이죠. 음성모음이니까 뒤에 오는 목적격 조사 을을 음성모음으로 맞춰 적어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나 양성모음이면은 아래야. 너 음성모음이면은 음성모음 이렇게 맞춰서 적어준다. 목적격 조사는 굉장히 쉽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요거 관형격 조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의죠. 뭐뭐의 뭐. 그래서 중세국어에도 마찬가지로 의가 있었는데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성모음이면 아래아이고 음성모음이면 의에 이었어요. 근데 하나의 조건이 더 있습니다. 2개의 조건이 더 있어요. 앞체언이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를 따져야 됩니다. 유정명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감정이 있는 명사를 얘기합니다.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건 물론 사람밖에 없긴 해요. 제가 막 뭔가 동물이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문학에서는 동물이 막 슬피 운다라고 하면 사람이 아닌데 슬피 울어? 하면서 의인법을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조금 폭넓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상에 있는 이런 유전명사라고 하는 말과 문학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유전명사는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오는 체언이 이런 식으로 말의 향기, 최고의 집, 이건 그냥 사람 이름이에요. 최고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던가 동물인 경우에는 의가 쓰였어요. 지금 얘는 형태가 조금 헷갈려 보이는데 원래 중세국어에선 말이 이렇게 쓰였고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을 건데 앞에가 아래아 양성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응의 아래아의 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어적기를 하니까 받침에 있는 리을이 뒤에 초성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쉽죠? 그래서 이런 유정명사의 경우에는 의로 쓰였는데 무정명사의 경우 나란 말씀이 이건 나라의 말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나라는 유정명사가 아니잖아요. 무정명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시옷이 붙고 얘가 받침 자리로 간 것뿐이에요. 어쨌든 하나 더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유정명사인데 내가 높여야 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시옷을 썼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존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존은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이에요.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높여야 되는 대상이니까 여기 사이에 시옷이 들어갔죠. 의가 아니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 있는 건 참고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뒤에 가서 이제 부사격 조사들 배우긴 할 텐데 지금 여기는 이 관형격 조사 의랑 형태가 똑같은 게 중세국어에도 있었어요. 참고로 이야기를 해주자면 여러분들이 중세국어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뭐 문제 이렇게 있고 아래에 문헌이 있어요. 그 문헌이 있고 문헌에 대한 해석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커요. 1학년이니까 아직. 그 다음에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있는 규칙들을 암기가 된 상태에서 처음 보는 글이라도 해석과 비교를 해가면서 맞춰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추를 해야 돼요. 아, 여기 지금 관형격 조사 의, 이게 해석에 의가 있으니까 관형격 조사 의가 여기 쓰인 거구나.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갔다가 의는 무조건 관형격 조사야라고 외우면 혹여나 이렇게 다른 똑같은 의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관형격 조사가 아닌 여기서는 장소나 시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거거든요. 이런 걸 발견을 했을 때 그냥 드립다 관형격 조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땐 제일 중요한 팁은 뭐냐? 해석을 꼭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물 위, 얘가 해석이 이거거든요. 물 위에. 이때 이 애는 관형격 조사죠. 장소를 나타내주는 거죠. 곁에 이것도 관형격 조사죠. 다만 중세국어 당시에 얘를 의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붙였을 뿐이에요. 그럼 이때 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준 현대국어에서는 얘가 애로 바뀌어버린 거니 이때 당시 이거는 형태만 이럴 뿐 의미 자체는 오늘날과 동일하게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 쓰인 거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인 거고 이 밑에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인 거예요. 그래서 낮에 도드니할 때 이 에에 해당되니까 해석과 꼭 원문을 잘 비교를 하면서 이 형태를 끄집어내야 된다. 연습하면 돼요. 지금은 좀 약간 이게 뭔 소린가 싶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이제 해석을 하면 이름이다 이 정도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는 이름이 일훔이었어요. 그 뒤에 이라라고 하는 왜냐면 얘가 지금 받침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 이제 서술격 조사인 이라가 붙은 거고 연음이 돼서 최종적으로 일훔이라 이렇게 쓰고 읽게 된 거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거는 부텨이신이다. 그래서 부태신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아까 앞에 있던 그 부처님에다가 뒤에 서술격 조사 이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해석을 하면은 부처이시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긴 지금 라가 붙어야 되는데 라로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끝나는 이런 머리, 바회는 뭘까요? 바위, 그렇지. 이런 이나 반모음이로 끝나거나 모음이로 끝나게 되면은 영형태의 라가 붙었다. 그래서 그냥 바회라, 머리라 이렇게. 서술격 조사 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혹격 조사예요. 요거는 요것도 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요것만 잘 알아두면 되긴 한데 현대국어에서 혹격 조사는 아나 야가 있죠. 그래서 뭐 은혜야 이런 식으로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야가 붙고 만약에 받침이 있으면 수진 아 이런 식으로 받침이 있으니까 아로 적게 되잖아요. 중세고도 마찬가지로 아 야가 있었고 여와 이여도 있었어요. 뭐 임금이시여 이렇게 뭐 사극 같은 데 나오는 문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자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 이여가 나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높임의 대상인 경우에는 야, 아야나 여, 이여를 안 사용하고 하를 사용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잘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님금하 이러면 님금아가 아니라 님금이시여 높여주는 거. 달하 이때 이 달은 그 하늘에 떠있는 별 달 할 때 그 달이거든요. 달하 하면 달이시여. 선생님 달을 왜 높이나요? 이게 사용된 맥락을 이해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방학 때 그 정읍사 했던 거 기억나나요 혹시? 고대가에서 아내가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면서 달한테 달빛을 잘 밝게 비춰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달은 달님인 거예요. 소원, 기원을 비는 대상. 어떻게 보면 달의 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높임의 대상에게 붙여주는 혹격조사가 붙은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건 이 한자어가 읽으면 아일다예요. 미륵보살을 의미하고요. 이 뒤에 야라고 해서 이 높일 필요가 없는 대상 뒤에 이렇게 붙는 거다. 이거 같은 경우 선생님 미륵보살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일다야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게 부처가 말하길 그래서 이 인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기준에서는 자기가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미륵보살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일 뿐이지 다른 데에서는 뭐 부처나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보통 이제 다 높이니까 하가 붙겠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현대국어에서 되게 다양한데요. 중세국어에서 좀 뭐가 많아요. 왜냐면 부사격 조사는 시간, 장소, 뭐랑 비교하거나 다양한 걸 나타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긴 한데 이거는 혹시 알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에입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에로 쓰이는 거죠. 장소를 나타내거나 할 때 저 에가 많이 쓰이는데 마찬가지로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아의 이 에와 어의 이 에로 나뉘고 이 모음 뒤에서는 좀 특이하게 예로 적혔다. 그래서 얘는 이 대가 저게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한자어로. 그래서 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뒤에 예가 붙었다. 그래서 시대 예 이렇게 적었던 거고 굴허는 오늘 현대국어로 구렁을 얘기해요. 그 구덩이 같은 거. 그래서 어로 끝났으니까 음성모음이라 에, 어의 이 에. 그 다음에 그릇에 요거는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얘도 미안해요. 이것도 음성모음의 예가 되겠죠? 은은 음성모음이니까 뒤에 아의 이 에가 아니라 어의 이 에를 붙여서 이어 적는 이 그릇에 담아 요거는 이 음성모음의 예시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양성모음의 예시를. 요거만 수정을 조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뭐냐면 뭐뭐와 과 뭐뭐랑 비교했을 때 이렇다.
아니면 뭐뭐와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뭐와 다르다, 뭐뭐와 같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와나 과 그게 이제 비교를 나타내주는 부사격 조사거든요. 중세국어 당시에는 그게 에, 이, 도곤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저 에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거랑 형태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해석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장소를 의미하는구나.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나란 말씀이 중기게다라 이러면 나라의 말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의 말과는 이거는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말과는 달라서 내가 뭐 이를 가엾게 여기서 28글자를 만들었다라고 한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인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때 중국의 달라는 중국과 다르다는 거지. 중국이라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쓰이는 이 에는 얘랑은 다르게 비교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해석을 잘 보고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도 있어요. 이는 주격조사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얘도 해석을 보고 비교를 해야 된다. 고성이 동부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이는 해석본을 보니까 고성과 일치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부사격조사로 쓰인 거구나. 해석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자를 해석해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다만 유의할 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도는 해석이 없어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과서에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정도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예시들은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도곤. 여기 해석 보니까 뭐뭐 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애예요. 현대국어에 아예 저 형태가 없죠. 호박 도곤 더 곱더라. 호박보다 더 아름답더라. 곱더라. 예쁘더라. 이런 의미입니다.